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합니다. 신입생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뺀 4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검찰 조직 중간 간부급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유임됐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사고 이틀 뒤 손이 부은 채로 병원을 찾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풀겠다며 앞으로 3년간 신혼부부에게 4천 가구가 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무기 밀수 통로로 의심되는 필라델피 전략 통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의과대학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이 증가한 4,567명으로 오늘 발표에서는 지역 인재 전형 등 이들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가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학생부 논술 등 신설된 전형들도 발표됩니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져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걸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또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맡은 수사팀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고검 검사급 51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김승호 형사 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공장 직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폭된 직원은 손이 부은 상태로 원자력의학원 비상진료센터를 방문했고 검사 결과 일반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고 염색체 이상 검사 등 추가 검사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반도체 웨이퍼 등의 X선을 조사해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 중인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 파견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출생아 수는 3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1명에서 2021년 0.88명, 2022년 0.87명, 지난해에는 0.82명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시도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이 0.5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를 고백하며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후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작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완충지대인 전략 통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하마스가 무기밀수 경로로 활용했던 필라델피 통로를 작전 통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통로에서 하마스 로켓과 미사일 발사대 수십 기도 찾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가리 소장은 하마스가 인근의 테러 시설을 만드는 등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며 이집트 국경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라 이곳을 공습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집트 관영 매체는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 무기 반입을 위한 터널이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합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도 신입생들은 자율전공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지 오늘 교육부가 발표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이번 주 금요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모집 요강을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의대 전형 중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1,000명을 조금 넘었던 선발 규모는 내년에는 1,9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시, 정시 모집 비율과 학생부, 논술 등 신설된 전형들도 발표됩니다.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자율전공 선발 규모도 커집니다. 수도권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에서는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자율전공 전형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전공제는 학과와 전공 구분 없이 대학에 입학해서 2학년에 진학할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건, 의료, 사범대를 제외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과 단과 대학별로 뽑은 뒤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선발 규모를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은 오는 금요일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게시합니다. 이후 오는 7월 재외국민 수시 모집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전공의 122명이 복귀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차이를 두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제까지 한 달간 복귀한 전공의는 122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에 해당하는 69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에 밀려 개인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피해가 크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총 14건이 됐고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4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과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이 대상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며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일찍이 거부권 방침을 시사해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기금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조 원의 주택 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횟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반체제 시위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한우산업지원법은 다른 축산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각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제가하면서 4개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어제로써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 막을 내린 21대 국회. 이대로라면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검찰 중간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고위직 검사는 교체했지만 담당 수사팀은 그대로 남겨서 김 여사 방탄 인사라는 의혹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사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지 16일 만에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맡는 차장, 부장검사 등으로 모두 5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교체 여부였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열하루 만에 고위직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며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수사팀은 모두 이번 인사에서 빠져 그대로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고위직에 이어 수사팀까지 교체되면 수사 결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총괄하는 중앙지검 1차장에는 기획통으로 꼽히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4차장에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던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 이스타젯 티켓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부장검사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이어 수사팀도 옮겨온 만큼 관련 사건도 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을 유임시켜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위직 인사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대규모 인사가 마무리된 뒤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직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사고 이틀 뒤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들은 혈액이나 세포 등이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됐는지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손이 빨갛게 부은 채로 원자력 병원을 찾은 삼성전자 직원 2명. 방사선 피폭 사실을 알리며 검사를 요청해왔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와 피폭에 의한 구토와 두통, 어지러움 등을 경험하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어 혈액이나 세포 등이 방사선에 피폭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밀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방사선 피폭 의심 환자 2분이 원자력 병원에 내원하여 현재 선량평가와 의학적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량평가 방법으로는 생물학적 선량평가와 전자 상자성 공명 분석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피폭 사고는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생산 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등의 X선을 조사해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 장치에 직원 2명의 손부위가 노출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 당일이 아닌 이틀 뒤에 병원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 사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뒤늦게 보고됐습니다. 원안위는 우선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 전문가를 보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작업자 면담과 재현 실험 등을 통해 정확한 피폭 선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을 인정하며 직원들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폭된 2명이 방사선에 의해 염색체가 얼마나 파괴됐는지 일일이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확한 피폭 결과는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있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심에서도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서울 용산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 경로로 의심받아온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고판 혐의를 받는 남성 5명이 추가로 검거돼 모두 1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서 행정 담당 직원이 3년 동안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만화 관련 행사에서 아동 음란물로 보이는 캐릭터를 전시한 만화 작가 3명과 행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음란물을 보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급생을 강제로 만지거나 막대기로 찌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재판에서 법원이 비공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실 대출인 줄 알면서도 190억 원대 대출을 허가해주고 브로커에게 1억 원 넘는 뒷돈을 받아챙긴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선거 규칙을 위반해 이 자녀의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 고발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줄 뉴스였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출생아 수는 3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6명이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1명에서 21년 0.88명, 22년 0.87명, 지난해에는 0.82명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시도별로는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풀겠다며 올해부터 3년에 걸쳐서 신혼부부에게 주택 4,4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장기 전세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려주고 살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옛 둔촌주공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서울시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 300쌍에 이 아파트 전셋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아이 낳을 결심을 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녀 수가 많아야 공공주택 입주가 유리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없어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물량은 장기 전세주택과 역세권 안심주택을 합쳐 3년 동안 모두 4,396호입니다. 우선 오는 7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구룡마을과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의
주택 2,396호를 공급합니다. 중산층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10년 동안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자녀 이상은 살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에도 2026년까지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가 지어집니다. 70%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 형식이지만 30%는 주변 시세보다 5에서 10%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시민들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출산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부담은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임대 기간이 끝나고 그랬을 때 부담감은 더 많다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2026년 이후에도 매년 4,000호씩 공급해 그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10%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오늘도 낮 동안 조금 덥다 싶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당분간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6.2도, 대전은 16.3도, 대구는 16.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6도, 대전도 26도, 광주는 27도, 대구는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날씨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연일 파란 하늘이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하늘에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영서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이제 주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남은 한 주간 날씨는 어떤가요? 네, 남은 한 주간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도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으로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차상병 중지 사건 해병대 조사 기록이 경찰로 넘어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정치권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압의 핵심 물증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기록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말을 보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신중론입니다. 제가 그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논란 확산을 경계하려는 의도로도 읽히는데 야당이 반기는 증거가 확보됐다는 건 그만큼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당장 특검이 불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의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기 때문에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었고요. 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통화 기록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핵심 물증이었던 태블릿 PC에 빗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부적절한 전화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법이고 그런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탄핵 사유가 되죠. 탄핵 사유가 별거 아니에요.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돼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최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면서 특검 전국 1라운드는 막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여야 시선은 공수처로 쏠릴 거로 보이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가열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처럼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등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다현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여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을 보면 이 연락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지난해 8월 2일 이후 집중됐습니다. 기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8월 4일부터 나흘 동안 8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와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이 이 전 장관과 수차례 연락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전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여러 차례 소통했습니다. 국무위원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어색하진 않지만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을 통할하는 두 사람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의 통신 기록에는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 등과의 접촉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일련의 통화가 이첩 회수나 항명 사건 수사 지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무위원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이상하게 보면 곤란하다며 통화 기록 공개에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향후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이들과의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리면서 역대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원구성 협상 갈등과 또 야권의 거부권 법안 재추진 등으로 첨예한 대결 구도를 예고하며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과 이에 맞선 야권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고성과 삿대질은 대치 전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적 정부를 걱정하세요.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정권 교체로 여야 공수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거부권 법안 가운데 여야 대화로 타협점을 찾은 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해서 자기 진영만 결집시켜서 한 표만 이기면 당선되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1년 반 넘는 기간 동안 혈세를 들여가며 논의한 연금 개혁안은 물론 주요 민생, 경제 법안도 여야 대치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부양, 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부터
이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특례법 등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에 올랐지만 끝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꾀하는 AI 기본법 등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16,000건을 넘기면서 법안 처리율은 불과 36.6%, 역대 최저치입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제2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강성 친명체제가 더 공고해진 민주당은 특검법을 포함한 거부권 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 협치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원구성 협상에서도 여야는 법사위 쟁탈전을 벌이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국회의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넘어 4년 내내 극한 대치만 보여준 21대 국회. 다음 국회는 그 이상일 거란 자조 섞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직 민심을 나침반으로 삼아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합참발 속보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정확한 재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밤 사흘 전이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후에 실패를 했었고요. 북한은 또 29일 우리나라로 오물풍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합참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재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오늘로 100일째에 접어들면서 진료 차질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사 무급 휴직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에 들어갔지만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병원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서는 수술과 진료가 한때 평소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50% 수준을 회복한 곳이 많지만 줄어든 수술과 진료만큼 병원 수익은 급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1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나는 수준. 병원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 병실을 통합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병원을 지키는 간호사들도 유탄을 맞아 무급 휴가나 휴직에 내몰리는 상황. 충남대병원은 최근 간호사들에게 일주일의 절반이 넘는 주 4일 무급 휴가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비상 경영에도 점점 커지는 적자 규모에 직원들 급여마저 걱정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또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해 수술 횟수를 유지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한 병원의 존폐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입니다. 지금 대학병원들은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급휴가, 병동, 통폐합에 모든 사업까지 지원 중단한 채 버텨봤지만 이미 한계치를 넘었어요. 직원들 월급은 고사하고 많은 병원들이 줄줄이 구조조정 아니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를 지켜왔던 병원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처럼 병원들도 존폐의 기로에 서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직으로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생계지원 사업에 2,9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까지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에 2,900여 명이 신청했고 의협은 본인 확인과 신청서 검토 과정을 거쳐 이 가운데 약 280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번 달에 취임한 임현택 의협회장은 첫 월급 전액을 생계지원 사업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지원금 6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만나 부동산 PF 대출 관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보험사의 중소기업 대출 부실 채권 비율도 급등한 상황인데요. 이 원장은 보험사 CEO들에게 42조 원 이상으로 불어난 보험업계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할 걸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본 비율 등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총 자본 비율은 15.66%로 1년 전에 비해 0.37%포인트 상승하는 등 BIS 기준 자본 비율은 개선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예탁결제원과 오늘 개인 투자용 국채 업무 시스템 오픈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무위험 장기 투자 상품인 개인 투자 전용 국채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한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 발표에서는 서울 상승폭 확대와 지방의 보합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국 아파트값이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 사업을 맡은 주요 건설사 20곳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도로건설 현장의 3대 안전 취약 공종인 건설기계와 추락위험 공사, 가설 구조물 공사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됩니다. 북한이 하루 동안 260여 개의 대남 풍선을 살포하면서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오물이 든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군은 쓰레기 등 오물이 가득 찬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켰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이 날려보낸 대남 전단에 맞아 파손된 차량 모습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움푹 파였는데 사람에게 떨어졌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풍선에는 삐라와 같은 전단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무게만 40kg에 달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풍선의 크기는 3m에서 4m 정도. 2016년 때보다 크기는 작지만 오물과 쓰레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군은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 안에 폭발물이나 독성 물질이 포함됐을지 모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세계 최대 생화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대남 풍선으로 생화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입니다. 특히 이번에 날린 풍선에도 시간에 맞춰 터뜨리는 타이머가 장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부대가 따로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2016년에도 황해북도 평산 일대 북한 2군단 지역에서 전단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후 갑자기 하루 기준 역대 최다의 대남 풍선을 날린 배경에는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내부 책임을 외부로 돌려 희석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렸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미사기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조금 전 발사를 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발은 지난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를 썼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입니다. 또 28일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풍선을 날려서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면 일본의 방위석이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체가 발사가 됐다고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서 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의 제안인데 나토처럼 한국과 핵을 공유할 필요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다음 달 국방 예산 심의를 앞두고 힘을 통한 평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상황에서 한반도 억제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을 재배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비슷한 핵 부담 공유 협정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한반도 전력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ompletely taken its focus off North Korea, even as Pyongyang becomes a major enabler of Russia's brutal war in Ukraine. Some experts believe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for war. 위커 의원은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 통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시설을 확충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타이완, 필리핀, 일본으로 연결되는 방어망이 중국과 충돌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 나라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중국, 러시아에 비해 미국 국방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해군 함정과 군용기를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75조 원 더 쓸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도 북한이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무시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향해 가고 있다며 미국 국방 예산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의 외교수장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을 만났지만 타이완 오염수에서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특히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뒤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관영 매체는 한미일 차관회의를 비난하면서 한미일 공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관저에서 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유력한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을 접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戦略的互恵関係の包括的推進と建設的かつ安定的な日中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に沿って両国間の課題や懸案について対話を重ね進展を図るとともに 류 부장도 폭넓은 분야에서의 중일 간 교류를 강조했지만 주요 현안에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同时我们也重视两国之间存在的一些挑战，也有一些分歧。那么这些问题呢，我们希望能够通过双方的外交渠道的这个磋商，能够逐渐的加以解决。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겨냥해 핵 오염수라며 적절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총리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한 것을 의식한 듯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3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에 대해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의 때 중국과의 회담 결과를 미국에 서둘러 보고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로 한미일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려는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류 부장과의 접견 직후 세뮤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미일 동맹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세뮤엘 사령관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한일중 회의에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를 강조했지만 한미일 공조 속에 중국과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강타한 사이클론 레말 관련 사망자 수가 최소 65명으로 집계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레말은 지난 26일 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방글라데시에 상륙해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났고 이 과정에서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북동부 미조람주에서도 지난 28일 채석장이 무너지면서 인부 1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지금까지 사망자가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서벵골주에서 10명이 숨졌고 북동부 아삼주와 나갈랜드주, 메갈라야주에서도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인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비크에 있는 화산의 모습입니다. 붉은 용암을 뿜어내면서 5번째 분화를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현지 시간 29일 시작된 이번 재분화는 지난해 12월 화산 폭발로 3,800여 명이 대피했던 남서부 해안마을 그린다비크 북쪽에서 지진이 발생한 뒤 본격화됐습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붉은 용암이 2.5km 길이의 균열에서 50m 상공으로 솟구치면서 그린다비크를 향해 흐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최근 이 지역에서 지진이 잦아 지하에 마그마가 축적되고 있다고 보고 화산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인근 유명 온천 관광지 관광객들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산악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달던 여객버스가 협곡 아래로 추락해 최소 28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발루치스탄주 투르바크시에서 출발해 주도 퀘타를 향해 가던 버스가 새벽 5시쯤 갑자기 통제력을 잃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운전자를 포함해 28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타이어 하나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의 난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완충지대를 다시 도입할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국경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능한 이 구역에 200m 완충지대를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사이에는 190km에 걸쳐서 금속 장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올해 불법 월경 시도는 13,000건 이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장벽을 넘어온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폴란드 군인이 중상을 입었다고 폴란드 당국이 밝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어제 낮 기온이 52.3도까지 치솟아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뉴델리 교외 문게시프로 기온 관측소에서 50.3도를 기록했다면서 뉴델리에서 낮 기온이 50도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여름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거나 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엔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 오래가고 더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차려를 지시한 지휘관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군인 범죄와 의료사고 전문 인력 등 10명으로 이루어졌는데 경찰은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로 수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핵심인데 대상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5명. 현재 사고 당시 상황과 목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검증과 함께 사고 당시 진행된 군기 훈련 과정, 숨진 훈련병의 당시 건강 상태, 간부들이 한 조처들도 조사 대상입니다. 그거는
전반적인 수사가 다 진행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경과를 봐서 해야죠. 관련 기록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얼차려를 지시한 지휘관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름, 출신 대학, 학번 등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글과 함께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신상 털기는 비하와 인신공격, 젠더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타인 신상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에 이런 걸 퍼나르거나 리트윗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빨리 철회하거나 삭제하시는 게 향후에 본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국내산 포장재에 중국산 콩을 담는 이른바 포대가리로 눈속임을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업자가 지게차로 화물차에 가득 실린 포대를 들어올려 공장으로 옮깁니다. 중국산 원산지로 표기된 콩포대를 옮기는 겁니다. 70대 남성 A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중국산 콩을 국내산 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 포장재로 재포장하는 이른바 포대가리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중국산 콩과 녹두 350톤가량을 유통했습니다. 모두 14억 원어치를 팔아 4억여 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장부와 휴대전화 등 일체 증거를 사무실에 남기지 않았고 거래 대금은 현금을 쓰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국내산 콩을 시중 유통 가격보다 저가에 유통된다는 풍문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이 업소에 대한 잠복을 한 달간 실시해서 이 업체를 특정하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이들에게 중국산 콩을 제공한 2명도 적발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A씨는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KBS가 음주병 손이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는 어제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KBS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방송 출연 정지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S의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 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음주병 손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김 씨는 물론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기사와 오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 없는 소속 아티스트와 임직원이 더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1호 태풍 에위니아가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빠르게 북상해 주말쯤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간 강도로 발달한 태풍 에위니아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6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2km의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